유대교와 길굴에 대한 이야기는 앱스타인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앱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. 유대기와 길굴, 그리고 앱스타인은 왜 불교로 안 가고 유대교로 갔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. 이 소설에 제사가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니콜이라고 하는 여성도 그렇고 그 앱스타인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딸들 이야기, 특히 마야라는 셋째 딸을 자기가 제일 아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근데 그 마야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막 니콜의 모습이 겹쳐지기도 하거든요, 어느 정도. 그리고 이들 사이에 어떤 정신적 교감,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운하임리하다고 했을 때 이 니콜과 앱스타인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억압이면서 드러난 면이기도 하고 약간의 운명적 짝패처럼 이 이야기가 굴러가는 거잖아요. 사실 그게 운명으로서 확실하게 결말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. 근데 그랬을 때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앞선 세대, 그 유대인 아버지들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라는 관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. 앱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이 방황 자체가 친밀해요. 길굴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방황인 것처럼 그려지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스무스하게 그 방황 안에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간다라는 느낌이. 왜냐면 돈을 뿌리면 되니까. 기부금 내면 기부금 내면 이제 접대도 다 잘해주고 좋아하니까. 다 좋아하고. 그러니까 스무스.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. 처음 보는 라삐가 와가지고 당신은 사실 다윗 왕의 자손인데 당신은 그걸 모르겠지만 기부 좀 해라라고 하면서 길굴로 데려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저항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솔직히 그 자기 자신의 시원을 향한 이 급류에 몸을 맡긴다는 거, 그 과정 안에서 사실 좀 어거지인 게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갑자기 또 이 남자가 혼란함 빠지잖아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. 사막으로 가서 시온의 숲을 꾸리고 다윗이라는 영화를 찍고 뭐 이 모든 과정이, 그러니까 니콜과의 한편으로는 대립점이 있다라는 거,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완벽한 짝패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니콜이 여성으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전형적 남성이자 아버지로서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려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참,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비판하기 위해서 넣은 걸까 아니면은 뭘까,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 앱스타인은 이 소설 안에서 긍정적인가 아니면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앱스타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물성의 끝이에요. 속물들이 채우게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속물적으로 긁어모은 부를 탕진하는 거거든요.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요, 앱스타인은. 근데 그것이 마치 성변화인 것처럼 어떤 회심인 것처럼 그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를 비웃기 위해서 그린 것인지 그 부분은 잘 비우는 것 모르겠지만 같지는 않아요. 네, 진작에 그린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봤을 때 그 굉장히 앱스타인의 삶은 일관되거든요. 처음부터 끝까지, 죽음까지도 사실은. 근데 그걸 마치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소설적으로 그냥 앱스타인의 그 행위를 그냥 뭐 이러저러 가시를 떠나서 소설적으로 봤을 때 그 앱스타인의 가장 큰 복선은 그거라고 봤어요. 하느님이 의미를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. 그러니까 존재하면서도 부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. 그 라삐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교랑 앱스타인이 저는 연결된다고 봤는데,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비웠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앱스타인을 은유하기 위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앱스타인이 먼저 비워야 새로운 의미가 창조되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앱스타인은 제가 볼 때 작가가 생각한 다윗의 말년 같거든요. 성경 속의 다윗이 굉장히 앱스타인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야심만만했고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다윗은 변하잖아요. 어쨌든 간에. 근데 이 앱스타인이 어쩌면 작가가 생각한 다윗의 말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, 작가 나름대로 다윗이 왜 이렇게 성변화를 했는가에 대한 어떤 추구를 앱스타인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. 제가 불편한 것이 이 앱스타인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서 성공한 유대인의 어떤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는데, 이 사람이 뭔가를 비워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려지는 것이 저는 여기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. 근데 사실은 그 비워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비워낼 수가 없잖아요. 없기 때문에. 근데 앱스타인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워내는 그 낙차가 크기 때문에, 예전에
오래전에 이문열 소설 중에서 제목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.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. 보통 날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뭐 인용이 되지만 추락하는 것은 높이 날았기 때문에 추락의 낙차가 사실은 낭만적인 의미, 극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앱스타인의 삶 자체가 극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부자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극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아니, 것이지. 근데 이게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그 전형적인 유대인의 삶을 살았다면 미국에서 가난하고 차별받고 억압받는 유대인을 살았다면 성립할 수조차 없는 서사인 거죠.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계속 불편했던 것이 이거 결국은 잘 나가는 머저리티에 속한 유대인의 굉장히 이를테면 사치스러운 도락이다. 이것은 뿌리를 찾아가고 태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처럼 묘사되지만 사실은 결국은 남는 건 속물성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는 거죠. 근데 이제 앱스타인에 대한 이 작가의 태도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앱스타인 아까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러니까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여전히 그 길구리인가 거기에 가서도 되게 그 잠자리를 불편해하잖아요. 왜냐면 항상 그 편안한 푹신푹신한 그 사람이 이제 무슨 그 뭐지 그 테피스트리 뭐 그런 거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 침대에 되게 이제 15세기인지 17세기 이탈리아에 그거를 그 경매사가 이제 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뭐 엄청 넓다는 걸 막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넓은 뉴욕의 한가운데 그렇게 넓은 아파트에서 여태까지 너무나 안락하게 살아온 삶인 거 아니에요.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느닷없이 등장하고 실종자로 느닷없이 등장하고 느닷없이 이제 무슨 그 딸이 준 마야가 준 무슨 책을 읽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뭔가를 비우기 시작하고 느닷없이 너무 엄청 그 좁고 불편한 허물어가는 아파트로 들어가고,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금 아무리 어떤 실존적 위기, 인생의 어떠한 그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실존적 위기를 겪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느닷없고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. 물론 소설은 자기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개연성 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그런 소위 말하는 정말 변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좀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었어요. 이분 왜 이러시지? 저는 설득력 있더라고요, 근데. 아, 그래요? 일관되다, 이 속물은 처음부터 끝까지. 평행세계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니콜이 처음에 니콜 내가 지금 이 힐튼 호텔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이 마치 다중 우주로. 내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이게 이제 운하임리히의 감각이기도 하고, 만약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체 역사처럼 흘러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카프카가 만약 살아서 정말 이스라엘에 왔다면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고, 그거 자체가 마치 앱스타인이 정말 바뀔 수 있었다면 앱스타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에 대한 허구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죠. 그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힐튼 호텔에서 누군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 이야기가 한 바퀴 돌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니콜이 힐튼 호텔에 도착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.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 이야기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과장된 후반부에 이런 것들이 또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. 근데 저는 이 길굴과 다중우주를 하나의 이미지로 작가가 엮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 다윗의 길굴은 앱스타인이 되는 것이고 카프카의 길굴은 니콜이 되는 거. 그래서 다중우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앱스타인 같은 경우에 실종으로부터 시작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앱스타인은 어쨌든 비워짐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어요. 실종으로 시작하고 비우다가 저는 맨 마지막에 그 40만 그루 씹는 거를 자기 재산의 재자연화라고 봤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미국식의 재자연화라고 생각해요, 그거를. 근데 이제 저는 그것까지는 관심 있게 봤는데, 그러니까 자기 걸 완전히 다 비우고 나서 하나님처럼 그럼 새로운 뭔가를 창조를 해야 되는데, 앱스타인이 모든 걸 다 비우고, 그러니까 자기의 심지어 그 다윗 그거를 기부를 못 하잖아요. 그게 잃어버려가지고 기부를 못해서 이제 자기 몸이 다윗에서 나가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이제 뭔가 작가가 하나 더 채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없었죠. 그냥 다윗이 되고 그래서 속으로
막 이렇게 복잡하게 작가 깔아놓은 거를 막 독자도 막 머리 써가면서 해석했는데 그 끝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저도 막 이렇게 니콜도 막 따라서 니콜의 길구리 뭘까 이렇게 따라했는데 애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작가가 뭔가 앞에 힘준 거에 비해서 둘 다 그 길굴의 끝, 다중 우주의 끝에 대한 의미가 좀 너무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조금 쉬었다가 네. 네. 한 가지 키워드 더 하고.